최근 중국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환호성을 울려 퍼뜨렸습니다. 한국을 넘어섰다는 성취감에 취한 중국 업계는 자신감으로 들끓었고, 디스플레이는 시작일 뿐, 곧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다소 과감하고 오만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이 저가 공세로 올라섰다면 우리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담담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특히 애플의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납품하며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신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중국 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설계 결함이 발생하며 생산 공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애플은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순식간에 초비상 사태에 빠졌고, 승리의 환호성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반전은 애플이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후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중국과 계약을 끊으면서 해당 물량을 떠안게 된 곳이 바로 한국의 삼성과 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뛰어난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망 애플의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업계에서는 그래 결국 돌아올 줄 알았다며 미소를 짓고 있죠. 한편 중국에서는 또 한국에게 당했다는 자주 섞인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된 일본 스마트폰에서 품질 문제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거나 색감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일본 소비자들은 중국산 디스플레이라이 우가 속았다 이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일본 제조업체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하며 다시는 중국산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중국이 저가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놓쳤지만 품질 문제로 인해 얻은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편 한국은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게 바로 한국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효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 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에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OLED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LCD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OLED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OLED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OLED엔 모든 면에서 LCD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를 OLED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뒀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 OLED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OLED 연구 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오이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통에 벌어들인 돈으로 올리드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지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 중국 제보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었습니다. 2020년경에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의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의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치가 나눠먹게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8g 도전한 결과 중국산 O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 하면 오이는 올해 애플의 OLED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OLED 제조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리디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조단위 지원금과 중국은행의 특별 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BOE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지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BO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지보다 기술력이 낮은 BO는 양품 비율 즉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보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측의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내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BOE 아예 공급 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의 BOE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지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때 아닌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이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 계약 철회로 인해 추조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BO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BOE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 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절대다수는 한국산입니다.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이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 제보 패널이
탑재되었지만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뷰이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 제비 5위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애즈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로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 제보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 아는 이유로 외면 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공략한 결과 최근 대략 14% 점유를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 1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 탓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 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 1위, 미국의 애플이 15%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공세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불이 붙지 않는 꿈의 배터리로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두고 한중일 세 나라 사이에서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및 양산 시점을 2027년 발표하자 이에 질세라 일본은 1년 빠르게 한다며 2026년에 중국은 한술 더 떠 2025년이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양산을 하려면 이미 설비까지 다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목표치라고 해도 2025년 개발은 중국이 뻥을 쳐도 너무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발표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기가 세계에서 최초로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를 개발한 겁니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다는 소식은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다양한 크기로 만들 수 있고 화재 위험이 적어 꿈의 배터리로 불리며 한중일 3국이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는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했고 2026년이면 본격적인 양산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한수위 나올 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업계 최고 수준인 에너지 밀도 200WC 터그의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시제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고객사에는 샘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크기는 작으면서 같은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기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자사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제조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적층 라믹 콘덴서는 반도체와 함께 정보기술 자동차 산업의 쌀로 불리는데 반도체 공정과 비슷하게 전격과 고체 전해질 재료를 얇게 인수해 번갈아 쌓아 올린 후 절단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삼성전기의 메시시 제조 기술은 일본의 무라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바로 이 기술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이트 박람회에서 248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신사업 프로젝트로 소형 전고체 배터리 등을 소개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소형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신뢰성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웨어러블 시장 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는데 이제 드디어 개발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일본,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점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2025년, 일본의 2026년 계획은 완전히 공수표 있고 한국의 2027년 계획만 실체가 있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최근 들어 주춤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 공격적인 협력을 한 것입니다. 먼저 삼성 SDIN, 독일 한노버연 아예 트랜스포테이션 2024 참가에 LFP 플러스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46파운드요. 이곳에서 삼성 SDI 선보인 LFP 플러스 배터리는 신규 극판 기술을 적용해 기존 LFP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 이상 높아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를 1400번 이상 왕복 가능할 정도로 수명이 길고 분의 80% 아직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이 적용돼 장거리 운행이 필수인 상용차에 적합한 배터리 있습니다. 특히 열 확산을 방지하는 열 전파 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도 강화했습니다. 삼성 SDIN 최근 LFP 플러스 배터리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다수의 고객들과 양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와 금악 46파운드 부활까지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BMW, 폭스바겐, 벤츠 등 유명 완성차 제조사를 둔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판매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감소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판매가 부진을 겪으며 유럽 전체 지난 달 기준 올해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했고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가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보조금이 부활되면 국내 배터리 업계 캐즘 돌파 즉 일시적 수요 정체 돌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기차 종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살펴보면 BMW는 국내 판매하는 회사 EU627 등 8종의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폭스바겐 전기차 전차 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제품이 각각 장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처럼 보조금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어김없이 또 중국이 있습니다. 독일이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독일 시장에서 약진하며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때문입니다. 이처럼 독일이 보조금 부활을 예고하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한 것과 거의 동시에 중국 전기차 업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는데요. 바로 벤츠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와 손절했다 소식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아디와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벤츠가 이미 보유 중인 벤자 자동차의 지분 10% 비아디에 매각했고 이로써 벤자는 100% 비아디의 자회사로 편해 있습니다. 벤츠가 비아디와 협력해서 손을 댄 이유는 예상대로 처참한 품질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울상 이된 비아디 경영진은 올해 중국 외 지역에서 4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내부 목표 달성도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디 차량의 높은 결함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표면이 찌그러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비아디 차량이 도착해서 논란이 됐고 유럽에서는 곰팡이가 있는 비아디 차량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런던의 비아디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영국 당국이 약 2,000대의 버스를 리콜했고 당국의 조사 결과 차량의 난방 판기 및 냉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D 경영진은 수출 차량에 대한 사후 수정 시스템이 D가 구축하고자 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해외 각 지사에는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매출 목표를 부여하는 등 경진의 미숙한 역량에 구성원들의 반발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회의에서는 한 비아디 유럽 지부 임원이 현지 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매출 목표와 품질 개선을 촉구하며 본사 경영진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임명의 회사 관계자는 이 같은 회사 안팎의 문제점들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유럽 내 창고에는 1만 대 이상의 비아디 재고 차량이 쌓여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인증서가 곧 만료되면 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미국은 치명적인 규제를 내놓으며 중국산 전기차의 사실상 종말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카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커넥티드카 제재까지 약 2년의 시간을 벌어 당장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지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품을 사용하면 미국 수출길이 막혀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와 기아는 커넥티드카 공급망 다변화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가 중국 또는 러시아 기술을 담은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판매와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커넥티드카는 통신 네트워크의 연결 자율주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국 정부는 중국산 기술과 부품을 적용한 커넥티드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이번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캐틀마저 공장 가동을 멈추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캐틀인 장시성 이춘시의 소유한 리튬 광산에서 리튬 생산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중국산 리튬 공급 과잉 장기화에 따른 가격 경쟁이 치열해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일시 리튬 과잉 공급에 대응하기 어려워 생산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리튬 생산 축소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리튬 생산 업체 추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중국이 생산을 줄이면 호주산 리튬이 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리튬 공급망 다변화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반영한 것입니다. 리튬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세계 리튬 시장을 좌지우지하더니 결국 공급 과잉으로 생산을 중단하게 된 중국. 자승자박이 아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중국 광동성 선전에 위치한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 본사는 특별한 전시실이 있습니다.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바늘로 찌르는 실험인데 비디는 굳이 이 실험 장면을 공개적으로 30분마다 보여줍니다. 이 실험을 보여주는 목적은 엔진 배터리는 송곳으로 찌르면 불레타지만 자신들이 사용 중인 FP 블레이드 배터리를 바늘로 찌르면 불레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전기차 브랜드로 유명해졌지만 뒤의 시작은 배터리 회사였습니다. 왕 참프 회장은 지난 1995년 2월 휴대전화용 배터리 제조를 위해 비아디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기술을 축적한 비디는 2000년에는 중국 최초로 모토로라에 2002년에는 노키아에 리튬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배터리 사업자로 입지를 굳히고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등 승승장구하던 비디는 지난 2002년 전기자동차 사업 진출을 선언합니다. 배터리와 시너지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중국이 전기차는커녕 내연 기관차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던 때로 하디는 부품 공급업체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디가 2005년 처음 출시한 차량 F3N 토요타의 크라운을 베꼈다는 비판 속에서도 처음으로 1만 대의 판매량을 돌파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후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에 매진했고 2020년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철을 기반으로 해 공급이 안정적이라 3원계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여러 현상이 적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주행거리 짧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특히 칼날처럼 길쭉하게 생긴 LFP 블레이드 배터리는 송곳으로 찔러도 불이 나지 않는 내구성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굳이 본사 전시관에서 바늘로 찌르는 시험을 하는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배터리는 이렇게 안전하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과연 비아디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지난 2021년부터 비아디 자동차는 황당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2년 비아디 전기 플래그십 세단 한이 중국의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사건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심천 눈강 지하 철역 근처에서 PD의 플래그십 세단 한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불길에 휩싸였고 자동차는 본닛과 도어가 열린 채로 30분간 치은 연기를 내뿜었고 도착해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할 무력 차량의 실내에서는 강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물대포로 진화하려 했지만 전수될 때까지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지난 2021년 하디가 차사 모델 라인업 출시 행사에서 2020년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의 안전성을 특별히 강조한 이후 발생해 더욱더 비아디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비아디는 50톤에 육박하는 트럭이 블레이드 배터리를 받고 지나가는 테스트와 발열 위험을 확인하는 모임 이 테스트에서도 파손되지 않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제 안전하다며 자신감을 표출했고 왕참 비아디 회장은 배터리 폭발은 전기차 시장의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며 디가 독자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는 3원계 리튬 배터리보다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2022년 한 해에만 40건 이상이 자연발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BD는 자사의 당 모델에 대해 배터리 팬 누출 및 트레이 벤트 밸브에 고르지 않은 점이 있다며 전량 리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이미 약 97,000대가 리콜 당했을 정도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BD는 또 일부 모델에 결함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차 9,671사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모델명은 2023년 12월 사이에 생산된 전기차 돌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위안 플러스로 대상 차량은 모두 중국 내 생산분이 있습니다. BD는 조향 제어 장치의 제조상 결함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실시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마저 D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리콜하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아디 배터리 사고의 활용 점정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5월에 발생한 비아디 쇼룸 전소 사건이 그것입니다. 하디의 전기차 화재는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품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 5월에 발생한 쇼룸 전소 사건을 보면 역시 품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푸저우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전시장 내부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는 화재가 전시장을 휩쓸며 대규모로 번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차 7대와 소방관 29명이 약 1시간 동안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시 시 그을린 잔해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미루어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시장 건물 전체가 불에 타고 내부 차량도 전송했는데 화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이로 인한 손실 정도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쇼룸에서도 배터리를 송곳으로 찌르다가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사의 차량을 전시하는 쇼룸에서 마저 전기차가 화재를 일으킬 정도였으니 쇼룸 전소 사건은 비아디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한국산 자동차를 누가 다 중국 전기차가 대세 달하는 식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 중국 댓글 부대들이 열심히 댓글을 탄 결과였습니다. 중국이 조직적으로 한국 기술 표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적 비난 댓글은 한국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분야 즉 전기차와 배터리 스마트폰 이커머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중 경쟁 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정 기공업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이커머스 등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중국 시권 역체, 중국 고유 아이디 프로필 특성 아이디 반복 댓글 등 10가지 식별 기준을 적용해 중국 의심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이중 댓글 이력 확보가 가능한 네이버를 중심으로 이들 계정의 전체 댓글을 수집 및 분석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키워드 중심 70개의 기사를 무작위 수집해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중국인 추정 계정이 77개 이상 발견되는데요. 이들 계정은 점 조직처럼 움직이며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핵심 인물의 조율의 특정 산업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댓글 부대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 한 네트워크 그룹은 닉네임 채양 채치 등으로 주도했으며 다른 네트워크 그룹은 닉네임 서브 서울 브리즈 등이 허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늘 의심스러웠지만 국내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조직적 댓글 조작 실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인 추정 계정의 경우 기사에 따라 댓글을 달거나 달지 않는 등 불규칙한 활동을 보였지만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계정들은 특정 키워드 기사에 일제히 다같이 댓글을 다는 등 비정상적인 분포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관련 기사 댓글 중에서는 중국 자동차 품질 좋아졌는데 전대차 기아 누가 사냐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돈 버는 거다 중국과 한번 타봐야지 흉기차 봐라 좀 긴장해야 된다 등의 겁주기 사례가 자주 발견됐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239개의 계정이 발견됐습니다. 유튜브의 기사별 최대 댓글 수는 298개 가장 높은 빈도로 조직적 여론 천동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중국과 린지전의 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문제의 댓글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중국 행위자를 식별해낼 수 있는 프로파일링 지표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제언이었다. 부대까지 동원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려고 길을
쓰고 있지만 결국 이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상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BYD가 본사에 특별한 전시실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자랑인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바늘로 찌르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이 실험을 보여주는 목적은 엔진 배터리는 송고도로 찌르면 불레타지만 자신들이 사용 중인 FP 블레이드 배터리를 바늘로 찌르면 불레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인데요. 그만큼 BYD는 자사의 배터리가 안전하다며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논란을 잠재우려고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BYD 자동차 쇼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BYD는 여전히 배터리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법안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기권표 찬성으로 간주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EU에서 테슬라는 17.8% 지리는 28.8% 상하이 자동차는 45.3%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당국으로부터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6.3%에 달하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는데요. 이 계획을 표결로 결정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외 보호주의 관행이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겉으로는 결연한 입장을 내놓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유럽연합의 합의를 시도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유럽연합의 전기차 고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수출 시 3만 유로 약 4,400만 원으로 판매가 한선을 설정하겠다 제안을 했지만 유럽연합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국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를 둘러싼 유럽연합 회원국 표결을 이틀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면 EU 집행위원회를 지지한다고 밝혀 중국에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EU와 중국이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중국에서 합작회사 형태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독일 기업도 고유리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독일 업체들이 이중 피해를 볼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독일의 경제 상황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올라프 슐츠 정부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 거의 진출하지 않은 프랑스가 독일 업계를 겨냥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미 10개국이 찬성했고 중국 전기차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도로가 좁고 오래된 유럽의 교통환경 특성상 싸구려 자율주행으로 무장한 중국산 전기차들이 넘어온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는 덤으로 따라올 게 뻔합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자율주행 기술의 근황은 참담합니다. 지난 2월 중국 광동성 중산시 한 남성이 판매원의 도움을 받아 전기차 시험 운전에 나섭니다. 한참을 달리자 판매원은 자율주행 장치를 시험해보자며 운전자에게 핸들에서 손을 떼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앞차와 부딪힐 것 같다며 주저하자 자동으로 멈춘다면 운전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냐 물음에도 그렇다며 자신했지만 몇 초 뒤 결국 앞차와 추도하고 맙니다. 해당 전기차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와 벤츠 자동차의 합작기인 덴자의 고급 라인 D9 모델입니다. 적응형 크루즈 시스템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포함한 2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갖췄지만 결과는 이랬습니다. 코너에 몰린 회사 측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미리 잘못 밟는 바람에 스마트 드라이빙 기능이 꺼져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 미숙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도 지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 스마트 드라이빙 기능을 끈 기억이 없다며 반박 영상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타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중국에서는 매년 70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신규 등록되고 있는데 대부분 2단계 이상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만큼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바이두의 자율주행차가 불법 횡단하던 보행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무단 횡단한 사람이 잘못이라며 바이두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시시비비 가릴 것인가 중국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검색 엔진과 인공지능 회사 바이두는 중국의 자율주행차 개발의 선두주자로 차량대를 보유한 최대 규모의 로봇택시를 우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두의 무인 자율주행차는 뺑소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 중국 언론 이트지자 따르면 바이두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주행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떠나버린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바이두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은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은 잠시 정차하니 곧장 시동을 걸어 멀리 사라지고 맙니다. 이 영상을 게재한 자동차 블로거는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카가 뺑소이를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바이두의 자율주행 테스트카가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정상적 통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 네티즌들은 자율주행차가 뺑소이를 먼저 학습했다면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의 안전선과 법적인 책임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찌든 이인지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사는 곧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인명사고는 거의 은폐되었다 보면 된다. 중국 자율주행차의 성공 비결은 정부의 정보관리 덕분이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거의 무제한의 정책적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비아냥입니다. 실제로 정보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중국 산시성 윈청시 한 고속도로에서는 화웨이가 지원한 보조 주행 시스템이 장착돼 있는 아이톰7 SUV 차량이 트럭과 충돌한 뒤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남편과 동생 아들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은 인터넷에 사고 동영상을 올리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지 여성의 글은 삭제됐습니다. 중국 한 매체가 보조 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올렸지만 이 역시 곧 삭제됐습니다. 중국 관용 언론들은 사고 일주일 이상이 지난 뒤 사고를 보도했고 기술적 책임을 부인하는 아이토 측의 성명이 인용됐다. 7일에는 중국 한 매체가 샤오미의 첫 전기차인 수칠이 통제불능 상태로 과속해서 3명이 다쳤다 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는 바이두에서 많이 본 뉴스 항목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샤오미는 곧 사고 차량에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었다는 성명을 냈고 인터넷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는 살았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주행보조 시스템 등과 관련해 중국 국영 언론은 충돌이나 안전사고를 거의 보도하지 않으며 온라인 게시물은 검열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비교적 사소한 안전사고만 그도 로봇택시 운행을 중단시켜 다가 재개시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로봇택시 운행을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점은 중국 기업들의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크루즈의 로봇택시는 지난해 8월 상용 운행이 허용됐으나 소방차 구급차를 가로막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십 대가 한 지점에 모여들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의 사고를 내자 한 달 뒤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크루즈는 올해 4월에야 몇몇 도시에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웨이모의 로봇택시 역시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안전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몇 차례의 안전사고에도 당국의 보호를 받았고 오히려 경미한 타고의 발생률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비해 14분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중상이 사망을 수반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자율주행차 관련 중국인들의 안전 불감증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켜두고 차에 누워 드라마를 시청하는 운전자가 여론의 문매 맞았습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미디어에는 중국의 한 전기차 운전자가 SNS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한 후 여론의 문매 맞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운전자는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핸들을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고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좌석을 완전히 젖혀 이불을 덮고
놓은 뒤 여유롭게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그가 탄 차량은 다른 많은 차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약 11초에 불과했지만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안함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분노 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중국 정부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사건 소식은 은폐하기에 급급한 사이 중국인들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맹신과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 배터리가 잠시 떠오르는 듯하더니 폭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배터리의 민낯이 적나하게 드러나며 너도 나도 중국산을 버리고 한국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벤츠도 중국산을 다 버리고 이제 한국산으로 갈아타 있다며 폭탄 발언을 하는 등 마침내 캐틀 뒤통수를 쳤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내에서 한국산 배터리가 당당히 1위를 찍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굵기로 최근 중국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해 업구 시장 점유율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등 국내 배터리 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지장 조사 업체 에스니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중국 업체가 장악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캐틀이 점유율 31.6% 1위로 3위는 뷰하이드 등 10위 부우시안 등 10인의 중국 업체가 6개나 됩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를 차지했으며 삼성 SDIN 4위 스코 1,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3, 4 점유율을 합쳐도 캐틀 점유율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가 싼 가격과 기술력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어서입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자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가격은 하나로 약 3,600만 원으로 중국의 다른 브랜드들은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에 앞서고 있는 건 중국 내의 배터리 제조 공급망이 잘 갖춰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LFP 리투인 산철 배터리의 경우 중국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낮은 비용과 긴 수명 높은 화재 안전성이 장점이지만 과거 에너지 밀 도면에서 구식 기술로 여겨져 한국은 NMC 배터리에 집중했었는데 이러는 와중에 캐틀 등 중국 기업은 막대한 지원금으로 충전 시간과 주행거리가 향상된 LFP 배터리를 개발했고 최근 이를 찾는 완성차 업체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잘 나가는 건 LFP 배터리에 한정된 것으로 중국 정부 자금 지원이 여기에 쏠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캐틀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하나로 약 7,300여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안전성과 기술력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는 LFP 배터리는 물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힘을 쏟으며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하기 위해 더 나은 성능과 안전성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딜러들에게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캐틀 교육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의 공식 킬러4 교육자료 2023 EQ 세일즈 플레이북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딜러들이 소비자를 응대할 때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캐틀 설명할 것을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소비자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로 오직 캐틀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 캐틀이 소개한 내용이 더욱더 황당합니다. 해당 자료에는 캐틀 INF 중국 회사지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배터리 완제품 중 하나인 얇은 배터리 셀만 캐틀 ES 공급받고 있으며 배터리 완제품 생산은 독일 본사에서 진행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벤츠 코리아는 딜러들에게 배터리 제조사가 캐틀이라는 점을 셀링 포인트로 짚기도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캐틀이 업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보유했으며 스펙과 경쟁 입찰을 통해 배터리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 낮은 품질과 저렴한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며 캐틀 독일 이국 등 생산 공장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어 독일 현지 공장에서 제공받는 걸 우선순위 원칙으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벤츠 코리아는 배터리 새 제조사로 캐틀만 언급하면서 더욱더
논란이 되는데요. 그런데 벤츠는 해당 자료에 대해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벤츠는 딜러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했다면 특정 모델에 국한하지 않고 벤츠 전기차 전반을 아우르는 자료로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가 유일한 배터리 새 공급사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없다며 특정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이 장착됐다 그도 설명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벤츠는 글로벌 파트너사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지 배터리 팩 모듈은 100% 자회사인 도이치 아큐 모티브에서 생산한다면 중국산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와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벤츠코리아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캐틀 배터리를 적극 홍보한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차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때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알고 보니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뒤통수를 맞았다며 난리가 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벤츠코리아 대표는 고객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고객을 기망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간 벤츠는 캐틀 말고는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렇듯 벤츠가 소비자들을 상대로는 캐틀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사실만 적극적으로 강조해놓고 정작 일부 트리에는 시장 점유율이 1% 불과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건 명백히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전기차 관련 커뮤니티에는 불량을 떠나 사기다 규리 횟수를 건너자 탱자가 된 거냐가는 곳마다 중국산 배터리 아니냐고 물어본다. 당연히 캐트 배터리 1번지 고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타는 이들은 이번에 불이 난 차가 중국산 배터리라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는 것이겠지만 가는 곳마다 물어보니 신경이 쓰인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파라시스 아니고 중국 이 업체인 캐틀이라고 해도 문제가 많은 건 똑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중국의 캐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 지난달 29일 중국 잉더시 캐틀 지공장군 충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재련사 인터뷰한 현장 관계자는 지공 장부는 발생 직후 지마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조기에 철수해 현재 사상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배터리 폭발로 인한 사고였지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캐틀 미국에서도 철퇴를 맞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다름 아닌 테슬라가 캐틀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 스탠더드 레인지 트림의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차에 대한 관세를 100% 이투 미온 대토리 관세는 255% 높였는데 이것 말고도 세금 환급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1차 테슬라가 바로 캐틀 손절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에서도 한국 배터리를 인정하며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국에서도 캐틀 제치고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품질 1위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 계획대로 차근차근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중국 자동차 품질 연구 성과에서 배터리 품질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캐틀 제치고 상을 수상한 거라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수상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배터리 부문에서 캐틀 벼이드 등 중국의 쟁쟁한 기업 후보군에 올랐지만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고점을 받으며 이름값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상한 상은 품질 문제와 사용자 불만도 점수 등을 바탕으로 실제 고객 니즈를 충족한 고품질 제품을 만든 업체에 수여되는 상이라 중국에서도 한국 배터리를 인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진행하는 시상식에서 중국 전통 기업을 제치고 배터리 품질 부문 1위를 수상했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 우리 배터리 품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상황이 이러자 최근 벤츠도 중국산을 다 버리고 이제 한국산으로 갈아타 있다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8년부터 10년간 총 50.5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계약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공급 물량을 기반으로 추정했을 때 수조원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를 상대로 수조원대 배터리 수주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입증했는데, 중국 배터리 업체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남다른 기술력을 토대로 프리미엄 전기차의 터리 공급사로 낙점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꿈이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며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점쳐지는 실제로 최근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A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시제품을 평가하고 있는 등 심지어 일부 고객사에는 샘플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다양한 크기로 만들 수 있고 화재 위험이 적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데, 삼성전기는 이를 당장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한국 배터리가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로 굳건히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2024 세계 배터리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중국 캐틀 회장은 이런 말을 해 중국 배터리 업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에너지 차량의 화재 발생률이 1일만 대당 0.96대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가 2,500만 대에 달하다. 이 말이 충격적인 이유는 지난해 약 2,400명의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중국 내에서 보도되지 않은 전기차 화재 사건이 엄청나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 캐틀 회장은 또 중국 전기차의 안전 문제도 고백했습니다. 많은 배터리가 고장률을 100만 분의 1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000분의 즉 0.1%일 정도로 고위험이 지적한 겁니다. 중국 캐틀 회장의 발언은 세계 각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빈발하면서 특히 중국 배터리의 안전성이 의문시되는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물론 그의 고백 아닌 고백은 자신의 회사인 캐틀 배터리만큼은 안전하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였겠지만, 그렇더라도 중국 배터리 업체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올 상반기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상위 12건을 보면 한국 배터리 3사와 일본 파나소닉을 뺀 나머지 6곳이 모두 중국 업체였습니다. 중국을 뺀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캐틀 회장의 발언은 자국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전기차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큽니다. 반면 높은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는 K배터리 전기차인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급기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를 억제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여러 전자기기에 널리 쓰이는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충방전을 반복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터리 온도가 수초 안에 섭씨 1000도 넘게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려면 큽니다. 현재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니켈 양극재는 용량이 크지만 열안정성이 낮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앞서 안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열폭주는 메커니즘 분석 난이도가 높고 배터리 2단인 텔이 밀폐되어 있어 안쪽의 물질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화 기반 기술 연구소 연구팀은 열폭주 현상을 해결할 신소재를 찾았고, 이번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9월호에 온라인으로 게재했다. 이 개발한 열폭주 억제 신소재는 온도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복합 물질입니다. 온도가 오르는 초기 단계에서 전기 흐름을 차단하는 일종의 퓨즈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연구팀은 이 소재를 배터리의 양극층과 즉 전체 사이에 머리카락 100분 정도인 한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얇은 층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전지 이상이 발생해 온도가 90에서 섭씨 130도 수준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소재가 온도에 반응해 결합 구조가 바뀌며 전류 흐름을 억제합니다. 이 열폭주 억제 소재는 온도가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전기 저항이 5000원씩 상승해 온도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최대 저항은 정상 온도일 때보다 1000배 이상 높고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저항이 낮아져 원래의 전기가 통하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치화 연구팀은 전지의 이상이 발생해 온도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면 소재의 결합 구조가 바뀌며 전류 흐름을 억제하는 구조를 통해 실마리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시험 결과 스마트폰용 배터리에 단 한 건이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기차용 배터리의 30%가량의 불꽃이 발생했지만 수초 내로 뻗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인 열폭주는 전지 내부의 양극음극이 의도치 않게
직접 접촉해 단락 발열이 발생하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화학 측은 수초 만에 온도가 섭씨 1000도 가까이 치솟으며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발열 초기에 빠르게 반응, 경로를 차단하는 열폭주 억제 소재가 화재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용 NCM 배터리에 약 10kg 무게추를 떨어뜨리는 충격 시험에서는 일반 배터리의 경우 모두 화재가 발생했는데, 반면 열폭주 억제 소재를 적용한 배터리는 70% 비율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30%엔 불꽃이 발생했지만 수초 내로 꺼졌다고 합니다. 치화학은 안전성 테스트를 이어가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실제 제품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열폭주 억제 방법을 찾은 한국팀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 호스텍 삼성 SDI 공동연구팀입니다. 연구팀은 리튬이온 2차 전지 화재에서 온도가 급격히 치솟는 열폭주 현상의 메커니즘인 자가 증폭 루프를 규명하고 이를 제어할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1일 국제학술지 어벤스드 머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공개되는데요. 일단 연구팀은 방사관 가속기를 사용한 X선 회절 기법과 질량 분석 등을 활용해 셀 내부의 화학 반응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찰 결과 열폭주 초기에 음극 재료인 흑연에서 발생한 에틸렌 기체가 하이니켈 양극재로 이동해 산소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소는 다시 양극으로 돌아와 에틸렌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생성물이 반응물을 촉진하는 수만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자가 증폭 루프에서 생성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음극 표면에 석출된 리튬 금속과 빠르게 반응해 리튬 산화물을 만들며 많은 열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며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나아가 연구팀은 흑연 음극의 알루미나 코팅을 적용해 열폭주 반응을 막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응용하면 하이니켈 양극재를 주력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에서는 열폭주 현상을 제어할 신소재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윤활유 전문기업 스칸무브가 세계 최초로 불타지 않는 에너지 저장 장치발의 성공에 관련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에스칸무브는 액침 냉각 ESS 기술 설명회를 열고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에 냉각 플루이드를 채워 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해양수산부사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전기추진 선박에 공급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액침 냉각은 배터리 셀 하나가 발화되어 내부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다른 세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화재 예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ES 시장이 연간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이 기술이 양산될 시점이면 두 회사는 친환경 해양 솔루션 리더로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도 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웨어러블용 200WC 2터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삼성전기가 개발한 제품은 에너지 밀도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사업에서 보유한 다양한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작은 크기로도 같은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한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고, 관련 특허도 꾸준히 확보하며 사업화에 대비해왔는데요. 삼성전기는 전고체 배터리의 높은 안정성을 위해 고객사와 테스트 중이며 양산은 오는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 핵심 공정 설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 모멘텀은 롤프레스 방식 전고체 배터리 고압 장비를 개발 중인데요. 롤프레스는 롤과 롤 사이에 극판을 넣고 일정한 두께로 아변 전극을 고밀도로 압축하는 공정에서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하나 모멘텀의 롤프레스 장비 개발은 전고체 배터리 설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차세대 전지로 장비 공급망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2차 전지 제조사의 공급망에서 선제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가 개발 중인 롤프레스 방식과 장비는 2027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 제조 설비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전고체 배터리의 대량 양산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하나 모멘텀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2029년과 2030년을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이 먼저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에 성공하는 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